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ON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최근 홍콩과 중국 등 이웃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도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꼭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진짜 투표를 해서 너무 홀가분하고 한 바퀴 이상 꼬이더만 바로 휴지가 하강해서 터져 폭발했어요. 노동자 위원 법정 기한 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피해자의 문제를 결정하고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이제 진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주요 후보의 정책과 언행은 물론 지역 민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구 가운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초접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 광진, 중구, 동대문, 마포 5곳으로 그 가운데 종로와 광진은 불과 3천여 표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특히 광진의 경우 지난 14대 대선부터 직전 20대까지 대통령 당선인을 맞춰 민심의 풍향계로 불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이지만 심판론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46%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들답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대선 모두 서울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서울 초접전지 5곳의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비단 주요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로서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연합뉴스TV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인 수치에 담지 못한 민심도 항상 궁금해하는데요. 물론 연합뉴스TV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대담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민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본 보도를 포함한 현장 민심은이라는 보도 시리즈는 매우 훌륭한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보도는 시민 직접 인터뷰뿐 아니라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해당 지역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도 전해 더욱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대해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5월 11일에서 17일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이 확인된 확진율은 13.8%,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5월 초 PCR 양성률은 16.2%로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최근 주간 확진자 수가 1만 4,200명으로 일주일 사이 28%가량 늘었고 태국의 주간 확진자는 11주 연속 증가하며 3만 3천 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산세가 당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 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병상은 충분하지만 환자를 진료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본 보도는 조기 대선으로 모든 이목이 정치권으로 쏠린 가운데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국내 확산세가 크지 않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확산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OTT와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ENA에서 방영한 한 드라마의 첫화 시청률은 1%대에 그쳤지만 넷플릭스에 공개된 뒤에는 주간 순위 글로벌 탑10, 비영어 시리즈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22년 국내 토종 OTT 웨이브 오리지널로 나온 한 드라마는 방영 당시에도 호평이었지만 넷플릭스 입성 이후 6주 연속 글로벌 탑10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외면받았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의 입성에 재조명받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생긴 변화인데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이 종속될 수 있다는 단점이 따라붙습니다.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업계는 물론 영화관까지 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보도는 현재 국내 OTT 대비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전했습니다. 과거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업로드되면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현황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콘텐츠 시장이 종속될 수 있고 국내 OTT 업계가 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문화정치계의 현재 정책이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 대해 전했다면 단순 현황 전달을 넘어 보다 의미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헬스장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에 대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에 등록 이후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1만 건이 넘고 이 중 90% 이상이 환불 거부나 위약금 갈등 같은 계약 해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헬스장이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할 경우 적어도 14일 전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또 이번 약관 개정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PT 이용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고 헬스장 이용을 개인 사정으로 미루는 경우 최대 연기 가능 기간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먹튀 헬스장 문제는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문제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만큼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소비자들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전할 때에는 위반 시 처벌 부정도 함께 소개한다면 해당 개정안의 의무화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개정안에 대해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먹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나 약어이자 속어로 기사 헤드라인 작성 시에는 보다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지난 찾아라 성공 레시피에서는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 봤는데요. 네. 제주도 하면 수학여행, 신혼여행, 그리고 인기 드라마 배경지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이런 제주도에서는 매년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 제주포럼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최되는 제주포럼의 성공 비결,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은 올해 20회를 맞은 우리나라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 제주포럼을 한 달 앞둔 4월의 모습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오늘의 조력자는 바로 제주평화연구원 기획팀장 김태은 씨. 제주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원에선 매년 5월이면 제주포럼이라는 국제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 점검회의를 비롯해 여러 회의가 있어서 정말 바쁘다고 하는데요. 성공 리포터 태은 씨의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행사 준비가 한창인 제주포럼 사무국입니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준비할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주 포럼을 준비하는 직원은 겨우 5명입니다. 성공 리포터 태은 씨는 사무국 규모가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다며 일당백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포럼을 한 달 앞둔 4월에는 현장 점검과 회의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에 6개에서 7개의 화상회의나 현장회의는 기본. 심지어 지난주엔 아침 6시 반에 출발해 저녁 7시 반까지 서울에서 회의로 가득 찬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국제 행사 준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회의 도중 도하 포럼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제주 포럼은 다른 여러 포럼과 협의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평화 공동 번영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게 목표인데요. 올해 제주 포럼에는 카타르 도하 포럼을 비롯해 중유럽의 외교안보 포럼인 블레드 전략 포럼 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참여한다고 합니다. 유수의 기관들을 사로잡고 무엇보다 2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성공 레시피, 바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는 건데요.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 20여 년간 제주포럼이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외교부,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로 가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4흘간 제주 포럼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도내 주민들이 참가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청소년들이나 도의회 그리고 국외에서도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 포럼 때의 행사장은 사람들로 매우 붐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선과 행사장 상황 체크는 필수.
초창기엔 9개국 600여 명에 불과했던 참가자가 이제는 60개국 4천여 명에 달할 만큼 포럼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제 포럼이 열릴 만한 장소라면 우리나라의 다른 곳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요? 1991년 냉전이 붕괴될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역사적 장소인 겁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2005년 1월에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돼 명실상부 국제포럼을 개최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된 제주도. 올해로 24년째를 맞은 제주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의 취소 없이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데요. 일본 총리부터 미국 부통령까지 외신에서나 볼 법한 저명 인사들의 참여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주 포럼의 두 번째 성공 레시피, 바로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한 정상급 연사 초청입니다. 제주 포럼 사무국과 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직에 전직 대사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정상급 인사나 외교 관련된 이슈를 담당해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 외교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제자문위원회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국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 준비한 제20회 제주포럼. 특히 올해는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주목해야 할 세션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여기에 성공 레시피가 입수한 특급 정보. 바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새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협동조합으로 이동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제주 포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은 쌀 농사를 짓지 않아 떡이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사상에 빵을 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주 음료인 쉰다리까지. 세 번째 성공 레시피는 바로 포럼의 무한 확장. 제주 포럼은 이처럼 제주의 특색 있는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주 포럼이 써내려갈 성공 레시피를 기대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어떤 책을 써내려갈지 찾아라 성공 레시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방송을 통해 제주도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포럼의 개최지로 선정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끼리 열과 성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24년째 성공을 이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제주 포럼은 다양한 세션을 통해 청년층부터 노년층을 아우르는 건 물론 국외 방문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제주도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빵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제주도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 저도 내년에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가도 좋은 곳인데 제주 포럼까지 만나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택의 시간을 코앞에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대선 관련 주요 뉴스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막판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발언 전략, 또 쟁점과 의혹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말씀대로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과 소속 후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이곳저곳에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대선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심판 직후에 열리는 대선이라 그런지 언론에서도 통합, 연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정치 세력 간 통합, 연대에 관한 기사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강원일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인 이낙연 전 총리와 연대하여 국민 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속보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한편 탄핵 심판 직후부터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대선이 단일화 프레임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만큼 언론에서는 연일 단일화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예.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단일화 관련 보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서울경제는 27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였는데요. 김용태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단일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은 개혁신당 출신인 허은하, 김용남 전 국회의원의 민주당 입당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의 민주당 입당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하여 이투데이는 외부 인사의 민주당 입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외에도 대선 관련 여러 사안을 언론이 다뤘지만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도 종종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이 역시도 대중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듯합니다. 예. 자, 선거철이 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여론조사 보도인데요.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지지율 수치를 언론들이 중계하듯이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사실 여론조사는 현대 정치 선거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이 다른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언론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치화한 결과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는 대중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언론의 책무 중 일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 다만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경마 중계식 보도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경마 중계식 보도 과정에서 언론은 설문조사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적 문제를 간과하고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여러 후보자를 고르게 다루기보다는 주요 후보자의 여론조사 순위라든지 예. 아니면 격차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타임즈는 홍성철 경기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도가 후보 당선 가능성을 우선시하며 정당제의 기본 취지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마 고도식 여론조사의 한계는 언론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한국일보는 경마식 여론조사의 한계를 인정하였는데요. 한국일보는 대선 기간 동안 후보자 지지율뿐만 아니라 역량과 자질 그리고 공약 평가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함께 실시해서 여론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사례처럼 언론 스스로가 경마중계식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론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보들의 정책을 좀 알려주고 객관적으로 또 검증을 하는 것일 텐데 이번 대선 보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사실 후보들의 정책은 개개인의 삶과도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후보들은 본인의 정책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반대로 언론은 후보들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이 우선시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하지만 정책 관련한 뉴스는 지루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일보는 정책 선거 실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정책 선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안하고 또 유권자들은 이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 당선인은 공약을 실천하고 유권자는 이 공약이 잘 이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단순하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도 이 과정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단계 속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 언론 등이 고민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예. 정책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구현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경마 중계식 보도와 같이 쉽게 말하면 유권자들이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스토리가 사실 경마 중계식 보도에 있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선 후보의 정책 검증과 관련해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는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 평가라는 기획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단체의 공약 검증단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기획 기사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역시 대선 기간 동안 매일 공약 검증 기획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각 분야별 전문 기자가 공약 검증을 수행해서 기획 기사의 전문성을 살리기도 하였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JTBC 역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기획 기사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듯 지상파를 포함한 대형 언론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이 이렇게 되면 후보들 간의 의혹 제기,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면서 사실 누구를 찍어야 되나 고민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겁니다. 언론이 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가 중심을 정말로 잘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특히 대선과 같이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 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확성, 균형성, 형평성, 진실성 등의 표현으로도 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맞지 않는 보도도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와 한겨레, 아시아경제 등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유포되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실태를 보도를 하였는데요. 예. 투표 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고 또 용지를 많이 접을수록 좋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선 기간 동안 언론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 환경에서는 단순히 중립을 지키고 그리고 양쪽 입장을 나열하는 것만 가지고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언론은 스스로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을 검증하고 허위 정보나 조작된 주장을 명확히 가려내어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팩트 체킹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검증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나 선거철에는 언론 보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과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끝으로 대선을 앞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죠. 예. 우리 삶과 직결되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언론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취재하고 또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언론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란 것은 얼마나 좋은 기사를 내놓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앞서 언급했던 경마 중계식 보도는 흔히 문제성 보도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몇 % 차이로 이기고 있다는 식의 보도 속에서 제대로 된 논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마 중계식 보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보도에서 해석형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로 일부 언론사는 기사 수 늘리기 그리고 이용 클릭 수 늘리기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그야말로 양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대선 관련 뉴스 보도도 이러한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뉴스의 양에만 초점을 둔 보도 행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대선 투표 기간에 대중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뉴스의 양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한 기획 기사나 정책 기사 중심의 보도 경향을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러한 노력이 실현된다면 각종 의혹 제기와 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대중은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